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옛말에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벌려지는 걸 보니까 비정상에서도 상당히 벗어나요. 예, 상당히 벗어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박지원, 박원순,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백선엽 선생 장군 이 세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뉴욕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민주화 신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간신히 그 신문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다 발행인인 저도 가서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5,000 정도의 돈이 드는데 주간 신문을 한 번 만드는데 한 5만 부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해외에서 만든 민주화 신문 중에서 차타가 공연한 가장 큰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제가 정보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사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듣고 뉴욕 한인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사라고 있습니다. 뉴욕 외환은행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 엄기표라는 자그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꼭 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엄기표 그 양반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조카 사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왜 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신문 만드는 사람 그 본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아주 그 친절하게 하면서 그 양반이 나쁜 손버릇이 하나 있어요. 친절하게 하면 아이 김동지 하면서 허벅지를 자꾸 만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좀 손 떼시오 내가 이러는데 자그마한 손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환은행 대표를 하고 있지만 당시 신문의 애독자야. 뭐 이러면서 저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던데, 근데 그 후에 박지원하고 그 엄기표 행장이 아주 친해요. 그리고 융자도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혹시 나를 거기다 소개해서 좀 다스리는 대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미국의 몇 사람의 그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삽니다. 건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불, 50만 불 정도 하면 계약금 한 5만 불, 10만 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걸 움직이면서 또 그것을 크레딧에서 또 다른 것을 사고 이래서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개, 10개를 막 한국 교포가 쫙 그 빌딩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갖고 하나 망하면 우르륵 하고 그냥 도미노처럼 싹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는 전두환 환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당시에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반정부 신문, 그러니까 카나다와 미국을 통틀은 가장 큰 민주단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전두환한테 가서 환영사를 하고 저는 백악관 뒤에서 다운우시 전주환 타도 데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워싱턴 DC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찬을 그 환영회를 끝나고 그걸 씩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못 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데모를 하는 게 사람을 많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아도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에를 딱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을 딱 방문하면서 나 김 의장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저 백악관 뒤에 가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지 딸을 싣고 갔대요. 근데 그 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해서 친분이 합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또 헤더야 이름이 미국 이름이 헤더야. 나 그 꼬마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장성했을 겁니다. 헤더야 저기 네 시아버지 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박지원 장관 후보 국정원장 후보의 부인이 제가 일남 2년대 제 아들을 참 이뻐했어요. 아주 이뻐했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면 그 미세스 박은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아들만 맨날 쳐다보고 그랬어요. 지금 저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변호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해갖고 박 회장 다른 건 다 좋은데 나 당신하고 사돈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농담을 하지 마시오.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야 당신 알 거 없이 우리 마누라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둘이가 입양한 딸이에요. 입양한 딸이고 아주 똑똑하고 오릅니다. 많은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여전히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당시에 미국의 망명에 와 있던 김대중 선생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와싱턴에 있었던 자기 무슨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사무실을 아파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이 자네는 내가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기는데 자네 거기서 신문만 만들면 돼? 저하고는 허물없이 대화를 하는 사람 하루 어느 날은 6번인가 7번인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 박지원한테 전화해서 박 회장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32가 브로드웨이에 가면 서서 먹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좁았어요. 앉을 때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어이 박 회장 내 당신 요새 들으니까 그 정경원이 열심히 따니면서 국회의원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당신 그 정경원 잡아가 소용없어. 나 정경원 이미 끝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 뭐 당신 혹시 그 얘기 들었어? 김영삼 총재가 뉴욕을 왔는데 당시에 김아무개라고 가방장수하는 우리 또래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김영삼한테 10만 불을 줬다는 거야. 명동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축구배구부터는 김영삼 총재가 깜짝 놀랐어요. 와, 10만 불 굉장한 돈 아닙니까? 지금도 1억이 넘는 돈이고 당시는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간 그 후에 귀국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광역단체장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광역단체장 아시죠? 시장, 큰 특별시장 아니면 도지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지금 돈이 무지무지하게 없는 모양인데 당신 김대중한테 배팅 한번 안 할래? 그랬어요. 그 양반 희망이 있을까? 축구 배급할 때 돈을 내야만 단가가 싸지는 거야. 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김대중 씨가 나중에 와서 당신 비례대표 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난 김대중 좀 도와라. 그래서 내가 그 박지원을 김대중한테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그때 뭐 많은 돈을 아니라 5,000불인가 10,000불인가를 내서 얘기를 터주게 해줬는데 그 박지원이가 그 후에 오늘날처럼 한국 정치에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되리라고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나이로서 아는 친구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제 입이 더러워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건 몰라.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하다못해 총리를 하든 전부를 다 해도 국정원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재인은
이 나라를 완전히 김정은한테 까발려서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지원이를 지명한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게 51%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해. 아, 이게 진짜인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민족은 뭘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나중에 박원순, 백산엽 선생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박지원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은 아직도 한국의 엄연한 존재로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핸들하려고 하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에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뭔가는 쇼맨십을 하나 벌려야 되는데 이걸 벌리는 것을 김여정이 김정희하고 지금 문재인하고 붙이려고 지금 마지막 뭘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6.15, 7.9 모든 조약을 전부 파기했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국제적인 신용의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박지원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떤 깨춤을 서서 북한을 가깝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미 정보부에 가서도 또 뭘 많이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옛날에 역사를 보면 간첩, 소위 간자라는 것은 성격상 이중 간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김영옥이를 처단했다고 주장한 조용복이라는 사람을 합니다. 그 사람을 4년 동안 내가 접근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의 북파 공작원의 수령급으로 북한을 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장책 김중린이한테 걸렸어요. 그 잡혔어요. 김중린도 머리가 빠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한자도 받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뭐라 하다가 나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 김중린이가 그래? 그러면 니야 나하고 쇼부를 치자. 일본말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자기 말로 쇼부를 치자. 그러면 내가 니 살려주는 대신에 니 돌아가서 남부의 적당한 정보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조용복이라는 사람은 또 이쪽에 중앙정보부에 와서 내가 살아나려고 이런 정보를 주겠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래? 그리고 그 적당한 정보 양을 틈틈이 또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게 이 간자, 소위 간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그 중간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이 꼬여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나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물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참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서 지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박원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박원순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막 몰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해야 겁나니까 죽어서 도망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과거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청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 박원순보다 훨씬 더한 놈들이 수없이 살아나 있어요. 거짓말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제 쭉 보니까 공작설, 음모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5년인가 3년인가 박원순의 비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성폭행을 한 건 아니지요. 그거 보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지가 경고를 했든지 아니면 그걸 그만두든지 그랬어야지. 실컷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민감한 순간에 그걸 탁 발표를 하니까 누가 밀어서 한 것 같은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두고 봐야 되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도 박원순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해 본 적도 없어요. 먼 벌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죄를 받았다고 그냥 묵살시킬 것이 아니라 문제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백선엽 장군이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갓 국회의원 된 어떤 젊은 친구가 백선엽을 현충원에 묻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걔 아버지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요. 야,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네가 그 얘기를 하면 네 아버지를 딴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효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지하에 있는지 천당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도 이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친구가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야. 백선엽에 그게 묻지 말라고. 이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꿔져. 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참으로 눈물 나는 것은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 나 현충원에 묻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영웅, 이 나라를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이 당연히 묻혀야 할 장소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 나 그거 안 묻혀도 괜찮아. 그래, 나는 저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름 없는 무명용사 옆에서 묻혀도 나 관계없어. 이 눈물겨운 발언을 보고 성추행 여부 때문에 그 가부가 분명하진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시민장을 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주와 평화와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보수 우익 세력의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이 국민장으로 거행되어야 한다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시죠? 아니, 박원순이가 시민장을 한다는데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조용히 가서 그냥 육군장이나 해서 대전에 가란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이 전무후무한 4월 15일 부정선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방금 보니까 또 누구야? 박근령 남편이 무슨 성추행으로 걸렸다고 또 고소되겠다고 나와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예? 그런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겠지만 우리의 핵심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착수도 안 해요. 딴 걸로 뺑뺑 돌려. 조용하니까 그 원흉 중에 원흉으로 치모뜨거나 양정철이고 괜찮겠구나 하고 슬슬 나오려고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7월 17일 그리고 8.15 동안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가슴을 울려서 다시는 이 나라의 종북 빨갱이들이 장난을 치지 않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진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